MZ세대는 욜로 명품 소비 잦은 해외여행 때문에 집을 못 산다고들 합니다. 그들의 의지가 부족하고 소비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아주 쉽게 단정짓죠. 혹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틀렸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씀씀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 바로 이 시스템적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함정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의 내 집 마련은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현실 패치 경제학은 바로 그 냉혹한 데이터와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2030 세대의 평균 근로소득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 상승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신의 월급이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상승률은 근로소득 상승률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당신이 일을 벌 때 자산은 10 혹은 20의 속도로 도망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숫자로 환산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즉 PR 지표를 보죠. 10년 전 서울에서 중간 수준의 소득을 버는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으면 중위가격 주택을 사는데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 이 기간은 15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집값은 이미 15년치 이상 달아나 버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저축의 배신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착실하게 저축하면 내 집 하나는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지난 10년간 데이터 앞에서 완전히 박살난 것입니다. 은행 예적금은 안전했을까요? 지난 10년간 평균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내 돈의 가치를 매년 깎아 먹는 행위였던 셈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여드리죠. 10년 전 당신이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세금을 제외하면 이자를 다 합쳐도 현재 가치로는 오히려 손해를 본 수준에 머무릅니다. 반면 같은 1억 원으로 당시 서울의 소형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치는 수억 원으로 불어나 은행 예금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힘입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에만 있는 걸까요? 다른 나라 대도시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 등도 PR 지표가 높지만 소득 대비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PR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집값이 비싼 문제를 넘어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형성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2030 세대가 집을 못 사는 것은 당신의 의지나 소비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라는 파이프라인 하나만으로는 절대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없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희망 회로를 돌리거나 정부 정책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소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라는 파이프라인 하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자본소득이라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합니다. 월급의 일부를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 자산 증식 속도를 시장의 상승 속도에 맞춰야만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시드머니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계좌 활용입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죠. 월 70만 원 납입을 목표로 강제 저축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모이도록 만드는 장치죠.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대 효율로 활용해야 합니다. 2단계는 자본소득 시스템을 구축하는 투자계좌 배분입니다. 첫 번째는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세금만큼 확실한 수익률은 없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ETF나 리츠 등에 투자하며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활용해 중기적인 자본 증식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당신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줄 겁니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입니다. 이것은 노후 대비용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액공제는 보너스일 뿐 핵심은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장기복리 효과입니다. 가장 강력한 자산 증식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로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글로벌 우량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에 당신의 자산을 올라타게 하는 가장 검증된 방법 중 하나죠. 그렇다면 투자 비중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 가능 금액의 50%는 중개형 IS의 30%는 연금저축펀드에 그리고 나머지 20%는 예비비로 KMA나 파킹 통장에 둡니다. IS의 계좌의 50%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70%는 미국 S&P 500 ETF로 안정적인 시장 성장을 따라가고 30%는 국내 고배당주 ETF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30%는 보다 공격적으로 미국 나스닥 100 ETF에 100% 투자하여 기술주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의 예비비. 시장이 폭락했을 때 추가 매수할 기회를 잡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통해 불린 자금은 무엇을 위해 쓰는 걸까요? 바로 주택 청약에 필요한 계약금과 중도금입니다. 근로소득만으로 모으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목표 금액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2030 세대에게 청약은 여전히 높은 벽일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략을 수정하면 됩니다. 청약이 어렵다면 소형 평수 아파트나 수도권 빌라 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갭 투자로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만드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집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디딤돌이 중요한 겁니다. 적은 자기 자본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그 자산이 시장 상승률에 따라 함께 오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의 한계를 넘어 자본소득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당신의 소득을 노동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본과 시스템이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부동산 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4가지 실행 강령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본인의 월 가처분 소득을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십시오. 둘째, 그렇게 계산된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 및 투자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월급날 바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강제이체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의지를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셋째, 오늘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청년도약 계좌 중개형 ISA 연금저축펀드 계좌부터 개설하십시오.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 내 돈을 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첫 투자가 고민된다면 아무것도 예측하지 마십시오. 그냥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를 월 30만원씩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급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본소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실 패치 경제학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